예, 지금 오늘 토론할 주제는 이 미국의 의료민영화의 역사와 한국의 의료민영화인데요. 지금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한국도 미국처럼 되는 거 아니냐를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연설을 해주실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이 우석균 선생님은요,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이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 쟁점이 떠오를 때마다 앞장서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반대해 오면서 이 문제점을 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또 앞장서서 알려오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언론들에서 또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향신문에서 진행되는 이 시민이 직접 뽑은 드림 내각을 봤는데, 이 시민이 직접 그 장관 후보가 됐으면 하는 사람들을 뽑는 온라인 투표였는데, 거기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 5위의 후보로 나오시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유명한 명망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주 유일하게 이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는 운동가로서 이렇게 후보에 올랐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이 한국의 보건의료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임해 오셨던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박수로 우석균 정책위원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우석균인데요. 그게 일부 리그가 6명이 있고 경향신문에 뽑은,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적어놓는 그거를 5명까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5번째가 아니라 11번째죠. 11번째. 거기다가 10위는 나경원이었다라는 게 큰 맹점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미국 의료민영화의 역사, 그리고 한국 의료민영화의 현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의료민영화가 이제 미국이 의료민영화의 천국, 그야말로 돈 없으면 죽어야 되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들 잘 들어서, 안재욱 씨나, 특히 미국의 이 동포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왜 그렇게 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한국이 미국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는 대충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그래프를 먼저 보고 한국하고 미국이 대충 어디 속해 있나라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그래프 중에서 한국 찾는 법은 다 아시죠? 일단 맨 오른쪽에 없다? 그럼 맨 왼쪽을 찾고, 그 중에서 이제 1, 2, 3등을 찾는다. 이건 의료보장률이니까 이거는 맨 왼쪽을 찾아야겠다. 멕시코, 미국, 한국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 물론 한국보다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게 45%니까 굉장히 낮죠.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은 자기가 55만 원을 내야 되고, 한국은 45만 원을 내면 된다. 이 정도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의료비가 5배쯤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한 10배나 20배 정도 내야 되는 거가 이제 문제죠. 미국이 워낙 의료비 자체가 비싼 나라니까요. 이건 이제 공공병원 비중입니다. 이것도 많이 잘 보셨지
잘 아시고 계실 그림인데요. OECD 평균이 공립병원이 75%입니다. 73%쯤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는 공립병원은 작겠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10%에 있죠. 이거는 뭐 너무 차이가 나서 뭐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정도죠. 이게 공공병상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공공병원 숫자로 하면은 한국은 뭐 더 낮아서 지금은 5점 몇 프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차이가 나죠. 이것도 약 73%쯤 됩니다. 아까 의료 보장률도 한 73%쯤 되고 공립병원 비중도 한 73%쯤 되는데요. 이 캐나다나 이 벨기에, 노르웨이, 뭐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로 가면은 사립병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어느 정도 없느냐?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사립초등학교 나온 사람만큼 없다. 여기서 혹시 사립초등학교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들기가 좀 그렇죠? 우리나라 사립초등학교가 1.4%인데요. 전체 초등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를 나오면 굉장히 부자인 거죠. 조금 부자인 게 아니라 굉장히 부자인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오면은, 사립병원을 입원했다 나오면, 나 이번에 사립병원 입원했다 나왔어. 뭐 이러고 자랑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 70~80%쯤 되는 정도의 나라가 대부분인데, 그건 이제 사립중학교를 나온 거죠. 혹시 여기 사립중학교 나오신 분 드셔도 되거든요? 사립중학교는? 사립중학교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립중학교는 왜냐? 20%가 우리나라의 사립중학교예요. 공립이 80%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립중학교가 20%라 하더라도 공립중학교랑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독교 계통 학교라 하더라도 뭐 예배를 일주일에 매일 드린다든지 이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뭐 2시간 이 정도 차이가 나고 등록금을 뭐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것도 불가능하죠. 공립중학교가 기준이 되고 사립이 따라가는 거가 이 8:2 또는 7:3 이런 것의 뜻인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작기는 하지만 독일 같은 데서는 사립병원이 진짜 비영리병원이 많아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아주 오래된 병원들, 그래서 거의 공립병원하고 유사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하고 일본, 한국 이 정도가 예외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은 특히 예외라서 90%가 사립이기 때문에 공립병원이 사립병원을 따라가는. 제가 이제 전남대병원 가서 학생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이 광주에서 제일 큰 공립병원이 어디냐라고 전남대 의대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광주의료원이요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전남대병원이라는 얘기가 한참 있다 나오던데, 왜 전남대병원이 국공립병원인 걸 전남대 의대생이 전남대 병원 내에서 얘기를 해도 모르느냐? 다른 사립병원과 국립병원이 차이가 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립병원을 가면 더 싸냐? 또 특히 우리나라 국립대학병원들은 사립대와 거의 유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공립병원들은 사립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다. 그런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XY축으로 나눠서 그려보면 되게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저 오른쪽 위에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왼쪽 끝에 있다라는 거고, 미국도 이 왼쪽 저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미국하고 한국 이 정도 나라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가 시장화되고 민영화된 나라다. 의료 공급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또 돈도 재정도 정부가 별로 내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료 민영화를 만일 지수별로 본다면 저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유럽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료 민영화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의료 민영화가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샤이오 교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의료 민영화가 됐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평가를까지도 합니다. 다만 미국보다 우리가 난 게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모든 병원을 비영리 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라는 정도. 뭐 이런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이 공급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좀 못하다. 미국은 공립병원이 한 30%쯤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되니까요.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가끔 가다가 한국의 교육제도와 의료제도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자랑을 하는데 그거는 매우 곤란한 문제죠. 꼴찌가 꼴찌에서 2등 보고 쟤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제도를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매우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간단히 말해서 건강보험제도나 이 의료를 국유화하거나 의료제도를 국유화하는 이런 것들을 실패한 역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는 다 했는데 미국은 쟁취하지 못했다. 즉 건강보장제도를 쟁취하지 못한 역사다. 가 의료민영화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제 강의의 끝입니다. 어떻게 실패했느냐를 이제 아주 간단히만 더 살펴보면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한 5번쯤 실패한 것 같은데요. 크게만 따져도. 오바마 의료개혁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게 100년 만의 일이다. 100년 만에 의료개혁이 성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1910년대부터 미국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런 부분들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100년 만이죠. 첫 번째 실패는 이제 이 노동운동이 아주 초기에 발흥하던 시기에서 1차 대전까지의 시기인데 이때 이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도입을 시도를 했지만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 운동의 힘이 약했고요. 두 번째 실패가 이제 결정적인 실패인데 뉴딜 정책의 그런 속에서 미국의 노동운동이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죠. 그리고 AFL-CIO가 이때는 상당한 전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밀어붙이는데 결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는 이 정당운동이 노동자가 붙은 정당이라든가 또는 이 사회자가 붙은 이런 정당이 없었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그때부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 미국 자본의 엄청난 노동 탄압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 그에 따른 노동운동의 이제 약체화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결국은 이때도 따내질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1960년대 우리가 민권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흑인들의 그 인종차별 반대 운동부터 여성운동 또 68년을
이 상징으로 하는 이 반전운동, 이런 것들이 쭉 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이때 지금 미국의 의료제도에 그나마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인 노년의 보장, 65세 이상 보장해주는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이것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그런 그 민권운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흐름이 노동운동과 결합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좌파운동이 미국에는 여전히 존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것이 한계로 작동을 해서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에는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개혁은 클린턴 개혁인데, 뭐 대충 아시겠지만 어쨌든 실패했고, 다섯 번째가 오바마 케어인데 이게 100년 만의 의료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몇 번 더 있어요. 근데 이 60년대 개혁 중에 하나가 케네디가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닉슨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닉슨이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화당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민간의료보험의 강제가입, 그리고 공적 건강보험의 경쟁, 이걸 내걸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이번에 내걸었던 오바마 케어가 바로 그 닉슨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퇴했는지 알 수 있고, 그 공약조차도 공적 건강보험의 이 경쟁 부분은 배제를 한 채 통과를 시켰고요. 심지어 전국민 건강보험을 주장하는 그 미국 내의 그룹들, 그렇게 강경한 그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그룹 정도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도의 그룹이랄까요? 그보다 더 못하죠. 그보다 좀 더 온건한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조차도 토론석상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은 아예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이른바 좌파라고 얘기하는 공적 건강보험을 민간보험하고 경쟁시키자라는 부분을 포기하면서, 이 민주당 좌파라고 요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편지 보냈던 쿠치니치 이 하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세상 물정도 모르는 좌파 같으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할 정도로 얘기를 한 아주 굉장히 후퇴한 안을 오바마 케어를, 이 오바마 케어의 내용이죠. 역사를 조금 더 간단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HMO라는 게 있는데요. 이 HMO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HMO는 뭐냐면 헬스 매니지먼트 오가나이제이션, 그래서 건강관리기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병원 보험 복합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어떻게 좀 줄여보자, 이런 그 발상에서 출발을 했었고, 그 당시에 존 에릭먼이라는 그런 백악관 자문이 있었는데, 의료 서비스를 적게 제공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면은 알아서 적게 공급을 할 것이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자 그랬더니 닉슨이 이 말을 듣고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HMO를 만들었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설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근거를 안 남겼냐 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 존 에릭먼이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 때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HMO를 굉장히 널리 퍼뜨렸고, 2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한테 기존에 있었던 민영보험 이런 거에 들던지 아니면 HMO에 들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 세제 혜택 이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HMO가 70년대부터 이 닉슨 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 말까지 HMO, 즉 병원 보험 복합 기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처음에는 비영리 HMO가 많았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많이 남는 게 비영리가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영리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90년대 말이 되면 영리가 62% 정도가 되고 2000년대로 넘어 들어오면 70% 이상이 다 영리가 돼버리는. 그리고 비영리라 할지라도 그들과 영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전체적으로 미국의 의료제도는 의료 공급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찾아보시면 HMO도 나오지만 PPO도 나오고 POS 나오고 최근에는 CDH 이런 것도 나와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HMO는 주치의를 찾아가서 그 다음 전문의를 찾아가는 제도고, PPO는 자기가 전문의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POS는 그 사이쯤 되는데 HMO에 가까워서 되게 HMO하고 POS랑 합쳐요. 그리고 PPO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결국 병원 보험 복합기업이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크게 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이 80년대의 중반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민영보험이 많았다가 그것이 결국은 다 민영보험과 병원이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고 병원이 결국 합쳐져가지고 거대 의료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미국의 의료 민영화의 역사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1980년대 이 닉슨부터 시작을 해서 1980년대에 레이건 부시 정권의 복지재정 삭감이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의료 복합 기업의 탄생을 이제 촉발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지재정을 삭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덜 들이자고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드는. 따라서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연방 정부가 부담을 하거나 주정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바로 민영화의 전형적인 황당한 사례가 미국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80년대에 비영리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복지재정이 삭감이 되면서 비영리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75년부터 2000년까지 영리병원이 쭉 느는데,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 약 한 13% 정도가 이제 영리병원이 됩니다. 근데 이거 별로 많이 안 늘었네. 미국의 영리병원은 천국인 줄 알았더니 영리병원이 13%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영리병원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게 되면 비영리병원이 1, 2년 사이로 그걸 다 똑같이 따라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뱀파이어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자사고가 예를 들어서 강남이 무슨 선행학습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데가 결국 1, 2년 사이에 다 따라하게 되거든요. 노원구가 그 다음 따라하게 되고, 그 다음엔 대전이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전국이 다 따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한 2, 3년밖에 안 걸리듯이, 이 의료도 똑같이 이 전체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영리병원이 13%지만 사실상 비영리병원도 영리병원하고 비슷하게 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리자회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비영리병원이 영리자회사를 가지게 되면 영리병원하고 비슷하게 놀게 되더라라고 지적을 했던 게 미국의 회계감사원국, 회계감사원, 우리나라의 감사원 제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 속해 있어서 보다 좀 더 아주 직설적인 의견을 내놓는데, 80년대에 비영리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너무 많이 가지게 돼서 영리병원의 자회사랑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랑, 다시 복잡하죠.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즉 엄마는 비영리병원인데 아들은 영리인, 이런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비영리병원이 전체
비영리병원의 뭐 24%, 뭐, 4분의 1 정도가 됐다. 이거는, 그리고 이 비영리병원을 들여다보니까 돈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뭐 부당 청구도 많이 하고, 도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결국 영리병원하고 똑같이 놀더라. 그래서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미국 회계감사원이 보고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몇 주에서는 실제로 영리자회사를 규제를 해요. 대표적인 규제가 어떤 거냐면, 의사들이 주인이 되는 영리자회사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는 영리자회사가 싹 다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이 의사들의 영리자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를 해버리면 아마 영리자회사가 안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근데 이 영리병원이 13%밖에 안 되지만 이 영리병원이 돈을 엄청나게 떼돈을 법니다. 되게 미국의 영리병원 체인은 한 10년 내지 15년 만에 한 4-5개로 다 정리가 돼요. 처음에는 의사들이 자기네끼리 주식 나눠가지고 조그만 영리병원 만들어서 그 돈 많이 벌겠다고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다 걸러서 결국은 사모펀드나 대형 자본들이 영리병원 체인을 장악하는데 15년쯤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 영리병원이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미국보다 더 빠르지 않겠느냐. 미국같이 3억 정도의 인구에다가 주마다 다 제도가 다른데 15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큰 재벌들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더 빠르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오바마 케어가 좀 웃기는 게, 오바마 케어를 하고 나니까 제일 혜택을 본 게 누구냐면 이 대형 영리병원 체인들의 주가가 확 올라가요. 왜냐? 아니, 민영보험에 들라고 해놓고 공급 체계는 여전히 HMO인데 보험이 없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니까 1,000만 명, 1,몇백만 명이 가입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영리병원, 대형 영리병원들의 주가가 막 145.4. 엄청나죠? 제일 낮은 게 53.59%가 오르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공급 체계를 놔두고, 민영보험 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개혁이라고 일정하게 부분적 개혁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또 왜곡이 되는 이런 모양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리병원들이 이 비영리병원보다 굉장히 비싸게 받고, 그런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람들은 더 많이 죽고, 2% 더 많이 죽는 거는 미국 전역에 보면은 1년에 13,000명쯤 더 죽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거죠. 보험도 예를 들어 메디케어 같이 국가보험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2점 몇 % 정도의 이 행정비용이 드는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2-3% 정도 듭니다. 근데 얘네 나라가 블루크로스라고 이 청십자라고 비영리보험에서 영리보험으로 전환한 보험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16.3%에서 26.5%로 뛰었죠.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과 삼성이 운영하는 보험의 이 마진율,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뭐 너무나 뻔한 일인데, 이건 미국에서 아주 가장 잘 드러나는 거죠. HMO가 병원보험 복합회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만큼씩 뛰어갑니다. 시그나는 우리나라에서 라이나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죠. 여기에 이 에트나도 지금 한국에 들어왔죠. 슈마나도 곧 들어오나? 뭐 하여튼 미국 회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의료민영화의 하나는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이제 떼돈을 버는데,
포춘지 500대 기업에 제약기업이 10개쯤 들어갑니다. 근데 이 10개의 이윤을 다 합치면 포춘지 500대 기업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490개의 이윤을 다 합쳐봤자 10개보다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황이었으니까 포춘지 500대 기업의 평균 순이익률이 0.8, 0.9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약회사는 불황이라도 약은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3%라는 놀라운 그런 순이익률을 보인다든가 이런 그야말로 약장사죠. 근데 그 약장사가 보통 약장사가 아니라 한 해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는 에이즈 환자가 1년에 240만씩 되니까 그야말로 이게 생명을 파는 회사냐 죽음을 파는 회사냐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R&D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R&D에 13%를 투자하는데 마케팅 비용에 35%를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데는 27%밖에 들지 않고 이익이 18%예요. 이런 회사들이 이게 참 정상적인 회사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얘기. 첨자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첨자리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세대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거냐? 2009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박정희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0분 남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충일날 이 박지만 과 정몽준 해역이 이게 진짜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진. 그것에 근거로 든 게 건강보험 도입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건강보험 도입은 1977년에 됐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500인 이상 노동자, 그 다음에 79년에 300인 이상 노동자에게만 도입을 했고, 국가가 전혀 돈을 대질 않았고, 심지어 건강보험 사무실이 전경련 회관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전혀 돈을 안 내고 기업이 노동자들을 노동조합 대신 건강보험 조합으로서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해라, 이런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건강보험으로 만들고 국가가 돈을 내는 건강보험으로 만든 건 사실상 87년 이후였고, 그게 농촌 도시 지역보험이 도입된 건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노총 이때 77년부터 만들어진 대기업 중심의 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지역보험 노동자 출신이 사회보험노조고, 그래서 이쪽은 민주노총이고, 그래서 이 두 노조가 굉장히 대립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 두 노조가 이제 통합을 하려고 지금 통합 과정 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80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드디어 국가가 돈을 대는 건강보험이 탄생을 했고, 이때에 이런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게 한 주체는 누구였느냐? 87년에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은 도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아버지는 박근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민중이다라는 점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공병원을 증가시키고 사립병원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강보험 통합을 2001년에 다시 또 이 한국의 사회운동이 이루어내지만 이때도 제대로 하질 않아 공공병원을 증가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977년 부터 87년 요때 한국의 재벌병원 특히 80년대 말에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재벌병원들이 한국의 이 병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즉 아까처럼 오바마 케어처의 보다는 좀 낫지만 이 건강보험은 확대시켜서 사람들이 병원에는 많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공급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안 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급 부분은 당연히 자본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한 30%까지 정도 공공병원을 유지하다가 재벌병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의 이 공공병원이 1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나마 18점 몇 %였었는데 이 뒤로도 즉 노무현 김대중 때도 전혀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이게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의료민영화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주로 이 노무현 정부 때 실손형보험을 도입을 하면서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되고 2004년 5년 때 영리병원 도입 싸움을 드디어 그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몇 년째 싸우고 앉아 있는 거죠. 이 영리병원 얘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잘 막아왔는데 이 박근혜 때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박정희가 남긴 유산 중에 하나가 정부가 돈을 안 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굉장히 낮아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낮긴 낮죠. 한국이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기여금, 즉 세금, 사회보장으로 내는 세금 자체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낮긴 낮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동자가 내는 부분과 기업주가 내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주가 내는 부분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기업주가 약 GDP의 3% 정도를 안 냅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약 0.7% 정도를 덜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올리고 국민연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막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 누가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 GDP의 3%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GDP가 1300조니까 3%면은 대충 계산하면 한 40조 조금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39조쯤 되네요. 13 곱하기 3 하면 39조지 않습니까? 39조 정도면은 기업이 자기 OECD 평균만큼만 보험료와 연금을 부담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반값 등록금이 얼마 들죠? 그 사이에 올랐나요? 5조로 알았는데 언제 7조로 올랐어요? 어쨌든 제가 알기는 5조인데 5조 할 수 일단 반값 등록금은 5조 띄어온다 하더라도 몇 조 남았죠. 그 다음에 무상의료 다 해도 지금 한 13조 14조 정도 들 거예요. 왜 등록금만 반값으로 하냐? 그럼 10조로 그냥 하고 무상의료 다 했어요. 그러면 24조. 그럼 얼마 남았나? 아직도 16조나 남았네요. 무상급식은 이미 했으니까 빼고 무상보육 한 6조 정도 들까요? 그리고도 남네요. 10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주가 우리나라가 돈을 얼마나 안 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하면은 떼돈 든다? 세금 폭탄 든다? 당연히 세금 폭탄이 들죠.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누구한테 떨어지느냐? 기업주한테 떨어지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처음에 이게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고 정부가 돈을 하나도 안 된 식으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사회보장과 건강보험에도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리자회사 아주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런 6가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엄마는 비영리병원인데 아들은 영리회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엄마는 비영리, 아들은 영리. 그리고 엄마 병원이 아들 병원에 투자를 30%, 자산의 30%를 투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투자를 하는 그 돈은 엄마 병원에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 병원의 의료업은 정상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땠느냐?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줬더니 돈은 거기서 다 벌고 돈을 벌면 영리 자회사로 빠져나가고 손해를 보면은 그거는 엄마 병원에다가 떠넘겨 버리는 이런 즉 우리가 민영화 때 흔히 보는 그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어려운데 어쨌든 이익은 다 지가 가지고 손해는 이 환자들이나 또는 비영리병원에다 떼다 넘기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한국에서도 그런 건 발생할 것은 너무나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영리자회사는 어떤 범위로 할 수 있느냐? 해외환자유치, 해외환자유치 자꾸 얘기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도 영리로 한다고 하고요. 의약품 개발도 영리로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개발도 영리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니 식품은 팔도록 한다고 하고 의료 및 생활용품, 수영장, 헬스클럽 뭐 이런 모든 사업을 다 영리로 풀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병원 자체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영리로 하겠다는 거고 더 문제는 병원에서 그 다음에 건물 임대업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건물 빼고 의약품 빼고 의료기기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환자하고 의사하고 뭐 간호사 노동자만 남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인력 파견 업체도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할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진료행위가 남지 않느냐? 그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가지고 하는 진료행위가 현대의학에선 대부분이지 손으로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의료기기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큰 기기만 생각을 하는데 의료기기는 법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면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료용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진기도 의료기기고 침도 의료기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진료행위거든요. 따라서 모든 진료행위 전체가 사실 영리자회사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영리자회사는 또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돈을 버는 것들은 병원에서 더 많이 처방을 하고 거기다가 침대는 과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침대는 의학이다라고 해서 생활용품도 팔아먹을 거고 침대만 의학이겠어요? 의자도 의학이고 베개도 의학이고 옷도 의학이고 유산균도 팔아먹을 거고 못 팔아먹는 게 뭐겠습니까? 거기다가 환자는 안 사 먹으면 이건 나 제대로 치료나 받을 수 있겠어? 해갖고 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병원 전체가 영리자회사가 될 거고 게다가 앞으로 아예 M&A까지 만들어준다. 이건 체인화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게 올 하반기에 등장할 거고 거기다가 약국까지 하게 할 거고 신의료기술 평가단축은 뭐냐? 아직까지 확인 안 된 의료기술을 그냥
건강보험 적용 없이 그냥 한다라는 건데, 그 중에 몇 개, 하나만 예를 들면 줄기세포 치료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그 줄기세포 치료는 외국에서는 비슷한 거를, 저거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몇 개 학회에서 경고하고 한 것까지가, 요번에 이 단축 대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점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원격 의료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원래 오늘 제목이 없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토론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석균 정책위원장님의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삼성은 매우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민영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생명이고, 거기다가 병원 중에 가장 큰 매출을 자랑하는 게 물론 아산이지만 2위가 삼성이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원격의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헬스 기능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서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삼성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런 곳의 목표인 것이죠. 그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삼성제약에서까지도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해외 처음에는 독자 기술을 개발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해외 하청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이건희 씨가 삼성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나서면 대박이 난다라고 아예 직접 스스로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에 맞서 싸우는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은 이 의료민영화 투쟁에서, 반대 투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번 의료민영화 투쟁과 결합이 실제로 이 삼성의 예봉을 꺾는 이런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보다 이게 제가 직간접적으로라고 얘기했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좀 결합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에서도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직접 결합을 하고, 또 다른 노동자들도 민영화 반대 투쟁에 결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철도 민영화는 철도 노조만 싸우고 의료 민영화는 보건의료 노조만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87년에 노동자 투쟁 때, 그때 노동자 투쟁 때 한꺼번에 전국에서 한꺼번에 투쟁을 했기 때문에 바로 789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던 거고, 그것의 여파가 노동자들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거고, 전노협이 바로 가장 한국의 건강보험 도입에 이 건강보험 도입에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대기업들이 가장 앞장서서 지역건강보험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건강보험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다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투쟁이 가장 성공적으로 된 것이 바로 그 사회보장의 정치투쟁이었던 것이죠. 그때 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항상 나오는 구호 중에 하나가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각 노동자들이 다 철도는 철도가 알아서 하고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더 큰 걸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과 안전의 물결처럼 철도와 의료가 합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고, 가스는 요번에 빠졌으니까 가스는 요번에 안 나오고 다음에 나올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철도, 의료, 가스, 물, 뭐 인천공항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하고, 공공 부분은 또 공공만 하고, 전교조는 뭐 전교조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소득 감소나 간병비 이런 부분들은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더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만 언급한다면 상병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상병수당이 당연히 지급이 된다. 즉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되든 아니면 실업수당으로 지급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지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간병비용은 외국에서는 병원에 보호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호자가 필수 인력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간호 인력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호사들이 정말 백의의 천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환자 4배의 환자를 보려면 날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이 필요하면 이제 점점 색깔이 까매지면서 악마 쪽으로 변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실제로 이 부분, 즉 간호 인력을 늘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병 비용을 줄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병원 인력을 충원해야만 우리가 돈을 덜 내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가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적인 요구들, 이런 부분들은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노동자를 민중의 호민관이라고 부르고 라고 하는 것들은 노동자가 맨 앞장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는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바로 잘 말씀하셨듯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가 이게 자신의 직접적인 경제적 요구가 의료민영화 요구, 반대 요구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닥뜨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노조 지도부나 또는 노조 바깥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룹들, 이런 그룹들이 병원 노동자들에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교육을 많이 다녀봤는데 병원 노동자들한테 병원이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도 좋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여전히 남아있는 찜찜함. 영리자회사 하면은 병원이 좀 돈을 벌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노동자들한테 많이 남아있는 걸 봤고,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병원이 돈이 남으면 여러분들한테 주겠어요? 그건 바깥에 있는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건강보험으로 그나마 보호를 받던 병원 노동자들이 이제는 다른 냉랭한 자본들의 경쟁에 휩싸이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만, 그 진실을 냉랭하게 깨달을 때만 노동자들이 나서는 것이지, 노동자들이 단지 그냥 정치적인 요구가 곧바로 솟구쳐서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해 라고 나서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로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저하고 있는, 오히려 약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좀 달라져야 된다.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 연대투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하는 투쟁이었을 경우
병원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든 교육이 병원 로비에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지나다니죠? 거기다가 사람들 다 아파서 이렇게 하고 지나다녀요. 근데 거기서 노동자들한테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항상 교육 때 보면, 파업 교육을 할 때 보면 파업하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기계소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 파업할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그것을 어떻게 얻어내느냐라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을 그럴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을 실제적으로 마비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파업에 힘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냈을 때 우리가 100만 명의 서명만으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 운동들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이 승리를 한 것들을 보면 병원도 실질적으로 세웠을 때, 그리고 환자들과 의사들, 지역 주민들이 한꺼번에 다 나설 정도의 위력적인 투쟁을 했을 때 의료민영화를 정말로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100만 명 서명, 아니 세월호 350만 명 서명, 이런 걸 해도 눈 꿈쩍 하나 하지 않고 마구 달려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투쟁에서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보다 큰 파업, 그리고 병원 노동자로의 한정된 파업이 아닌 운동,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보통 우리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지역에서 여러 이슈를 가지고 한꺼번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민영화 반대 투쟁과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같은 생명보다는 이윤을 앞세우는 이 체제에 대한 반대를 더 내세우는 이런 여러 가지 투쟁들을 다 결합을 시켜서 싸워 나가는 것들이 올 하반기에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요.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손형 의료보험 같은 경우 양쪽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손형 의료보험 막 긁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옛날에는 자기가 하나도 안 부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긁으면 환자도 올라가고요. 그 실손형 의료보험이 낭비를 부추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무상의료 공격하는 것과 똑같죠. 의료가 공짜가 되면 실손형 의료보험 사람들 막 긁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은, 무상의료는 건강보험만 100% 보장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를 보장하려면 국가가 돈을 모두 대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지에 대한 공적인 통제라는 것들이 같이 포함된 것이 무상의료입니다. 따라서 실손형 보험의 낭비적 구조와 무상의료의 공공적 구조는 그 운영이라든가 또 그 재정의 이 사용,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들이 좀 더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의료가 단지 건강보험 보장뿐만 아니라 공급, 즉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속초의료원이라든가 최근에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의료원, 이런 공공의료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 공공의료를 줄이려는 이런 것에 반대하고 앞으로 공공의료를 더욱더 더 늘리는
이것들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병원이 어려워? 그럼 국가가 사서 운영을 할게. 또는 국가가 우리가 대신 운영할게. 라는 식의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이 병원 국유화로 갈 수 있는 이런 투쟁이 무상의료 또는 우리 앞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넘어선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상의료를 위한 투쟁에서 공공의료 강화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